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이미 월요일 방송에서 금요일 방송을 예고해 드렸죠.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것인지, 재정적자 문제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심각한, 심도 높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 보시고 좀 헷갈리시죠? 재정적자가 늘어나서 경제위기가 온다고 나온 게 아니라 재정적자, 미국의 재정적자가 축소될 때 경제위기가 온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이야? 헷갈리시죠?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실지 제대로 알게 되십니다. 방송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신문기사 보셨죠? 3월 6일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눈덩이다. 4개월간 무려 77% 급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미국의 회계연들은 10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 4분기 정도 되겠네요. 올해 상반기에 보면 이미 전년도 같은 기간에 쌓인 재정적자 1760억 달러보다 198조 2천억 원 늘어난 77%가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미국 정부가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8일날 이데일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블랙록이라고 유명한 해시펀드죠. 블랙록 CEO가 재정적자 문제 안 된다고 쓰레기 같은 이론, 이게 뭐냐? 현대통화이론, MMP입니다. MMT, Modern Monetary Theory. 최근에 미국에서 현재 가장 논쟁 중인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자세히 다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블랙록 CEO가 했던 얘기를 이 블룸버그 인터뷰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적자가 문제될 것이라고 믿는다. 적자는 금리를 끌어올려 지속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MMT, 현대통화이론은 미국 사회를 크게 흔들고 있어요. 요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단 돈 찍어서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랙록 CEO가 이건 쓰레기 같은 이론이다. 한마디로 언제까지 빚을 늘릴 건데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재정적자가 얼마가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미국의 주체별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맨 위에 파란색이 미국의 정부가 내는 부채고요. 맨 밑에 노란색이 이게 기업 부채. 그 다음에 2009년까지 올라가다가 줄어들면서 서서히 회복 단계에 있는 게 이게 미국의 가계 부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개인 부채는 상당히 감소했다가 회복 단계에 있고 기업 부채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부채를 늘린 게 이 정부 부채입니다. 무려 1조 17조겠네요. 17조 8,6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부채, 공공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결국은 앞에서 말씀 재정적자가 늘었기 때문이죠. 적극적인 경기 부양, 그 다음에 원래 빚을 안 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규모 법인세를 인하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의 수입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부채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여러 번 제 강의 들으셨잖아요. 71년 8월 15일 달러가 금의 족쇄에서 금본위를 폐지한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됐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저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게 문제겠죠. 지금
그 미국 의회의 그 예산 사무국에서 추정을 한 건데요. 이게 보면 2018, 2020 이렇게 추정입니다. 그런데 재정 적자가 저렇게 계속 늘어나면, 그리고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의 공공부채 자체가 GDP의 현재는 70% 수준인데, 보시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38년에는 GDP의 148%에 이를 것이다. 저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미국 정부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조차도 눈덩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38년이면 이자 비용만 GDP의 4%에 달할 것이다. 미국의 GDP가 약 25조 달러 되잖아요. 4%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조 달러 이상만으로도, 이자만으로도 그렇게 내야 된다니까 웬만한 나라 GDP를 훌쩍 넘는 수치죠. 즉 저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달러 가치도 문제가 있지만 갚지 않으면 이자를 내야 하니 정부 예산의 이자 비용 때문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앞에 블랙록 CEO가 쓰레기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빚은 영원히 늘어날 수 없죠. 이건 뭐 주지의 사실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빚이라는 것은 빌린 돈이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빚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파산하거나 갚거나 둘 개밖에 없어요. 물론 언제까지든 늘리기만 하면 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안 갚는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저렇게 늘어나게 되면 저 자체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빚을 갚으려면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줄였다가 되돌리는 거, 즉 되돌린다 해도 그건 세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치인이 자기의 일자리를 걸고 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정치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 국민이 싫어하는 세금 인상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저렇게 언제까지나 늘어날 수 없고 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때문에 결국 저 빚은 미국의 재정 적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무역 적자는 경제 위기를 가져올 변수가 될 것인가, 이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목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이제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걱정이죠. 달러와 이게 저렇게 빚을 늘리면 누가 달러화를 믿겠냐. 미국은 힘들 때마다 30센트의 비용으로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는데 우리들 전 세계 글로벌 누군가는 언제부턴가 달러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의 위기론,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문제를 얘기하려면 사실 어떻게 갚을 것인가? 혹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빚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렇게 쓰레기처럼 늘어나는 돈, 무지한정 늘어나는 돈이라면 결국 근본위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MMT까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빚은 영원히 늘어날 수 없다. 저 윗부분만 하겠습니다. 밑에 달러 위기, MMT 등장으로 인해서 도대체 미국 경제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 후에 언젠가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저렇게 늘어나는 재정 적자, 늘어나는 미국 정부의 빚이 경제 위기의 진원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제목처럼 재정 적자가 줄어들 때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라. 이 얘기는 뭡니까? 보이는 것은 증상이죠. 빚이 늘어나는 건 증상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왜 빚이 늘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경제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이 빚이 왜 늘어나는지 경제 성장률 공식,
GDP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GDP의 공식은 몇 번 보셨을 겁니다. GDP는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들이 전체 사용한 돈, 거래한 돈의 총액입니다. GDP 계산 공식은 가계가 소비한 총 금액 플러스 기업이 투자한 총 금액 플러스 정부가 지출한 총 금액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 즉 무역 흑자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보다 올해 GDP가 10% 늘어났다, 즉 10%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신문에서 보셨다면 이 말은 GDP 총액, 돈의 총량이 10%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GDP의 총계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만약 세금 계산이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세금의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의 총합을 말합니다. 거래, 돈을 쓰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거래가 늘어나려면 돈을 벌기 쉬워야 됩니다. 호황이어야 돈을 더 많이 쓰고요. 불황이 되면 돈을 적게 쓰죠. 그러면서 거래가 위축되죠. 최근에 부동산 거래처럼요. 즉 GDP의 성장을 따질 때는 결국은 돈의 양이 늘어나면 벌기 쉽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난다. 즉 돈은 신용화폐 시스템에 의해서 부채고 누군가는 계속 부채를 내줘야 GDP가 성장으로 화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GDP의 계산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월급 10만 원을 탔습니다. 자, 10만 원도 GDP에 잡히는데요. 이분이 10만 원어치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을 샀는데 신발 장수가, 신발 가게 사장님은 10만 원을 받아서 책을 좋아하셔서 월급쟁이 부자들을 10만 원어치 샀어요. 거래가 다시 일어난 거죠. 그럼 저 서점 주인 사장님은 10만 원을 받은 돈은 어디에 썼냐? 바로 은행에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GDP는 얼마냐? 10만 원의 거래가 월급 받았고요. 신발 샀고요. 월급쟁이 부자들을 샀죠. 3번 거래가 됐으니까 GDP는 30만 원입니다. 은행 저축한 건 사용한 게 아니라 GDP에 잡히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월급 10만 원을 받아 넣었더니 신발을 안 샀고요. 월급쟁이 부자들만 5만 원어치 샀고 남은 돈 5만 원은 바로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GDP는 얼마? 15만 원입니다. 왜? 월급 10만 원 받았고 책 5만 원 썼으니까 15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사이트가 하나 있죠. 누가 돈을 많이 씁니까? 예, 젊은이들이죠. 고령화는, 어르신들은 소득에 대한 불안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저축을 먼저 생각하고요. 필수 소비만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항상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쉽게 씁니다. 즉 GDP 성장의 필수 조건에서 GDP 계산 방식에서 얻는 인사이트는 첫째,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 15세에서 65세 저 사이에 인구가 증가해야 경제 성장, GDP 성장에 유리하다. 그건 대출을 받기에도 유리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령화는 저성장의 고착화의 주요 요인이다. 최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은 고령화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노인한테, 어르신한테 돈이 가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누군가는 계속 돈을 늘려야 됩니다. 부채를 늘리는, 가계가 늘리든 기업이 늘리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든 아니라면 저만큼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통해서 벌어오든지 그래야 통화량이 늘어나야 성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는 결국 GDP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는 1번 미국, 2번 중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나라가 빚도 더 많이 빌릴 수 있죠. 그래서 미국 돈이 전 세계에서 6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더해보면 결국 중국 돈, 중국에서 나온 돈이 많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정말 저성장 구조의 구착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생산 가능한 건 두 번째입니다. 2017년부터 정점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 통계청 자료 보이시죠? 저 얘기는 뭡니까? 고령화라는 얘기죠. 저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소비 거래, 저축은 늘고 거래는 줍니다. 그러면 GDP,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거고요. 저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인구를 일단 인구 증가는 요이 땡 하고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10년, 최소한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인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 되려면 경제가 요즘 경기 침체 겁나잖아요. 글로벌 경제의 성장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그러려면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으로 돈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전체 이 경제 시스템 안에 돈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다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는 부채를 계속 늘려야 합니다. 돈은 곧 부채라는 거 귀에 딱지가 이일 만큼 저한테 들으셨죠? 이미 다 암기되셨죠? 그럼 누군가라는 얘기는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는 기업, 가계, 정부죠. 즉 누군가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만큼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가계에서 부채를 늘리려면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해야죠. 그렇게 되면 1인당 똑같이 빌려도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셨듯이 인구가 줄죠. 인구가 줄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계부채만에 의존하게 된다. 그럴 때 필요한 건 1인당 더 많이 빌려야죠. 1인당 1,000만 원씩 빌리는 게 아니라 1억씩, 10억씩 빌려야 경제가 성장할 테니까. 인구가 주니까요. 그러면 1인당 더 많이 빌리게 하려면 저금리가 필수죠. 한국은행이 현재 금리를 1.75% 이상 못 올리는 것도 1인당 부채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계도 정부도 기업도 아니라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뿌려도 됩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버냉키 의장이 했던 얘기죠. 헬기로 돈 뿌리기. 그게 양적 완화죠. QE.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나 자산을 매입하고 은행은 그 돈으로 투자나 또 다른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아니면 대출 이렇게 해서 돈을 더 풀어내는 거죠.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 최근에 IMF에서 한국 정부의 9조 원 정도 더 풀어라. 이것도 결국 재정정책 확대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세금을 올려서 돈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정치인이 올리기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이 저항하죠. 세금 올린다고 좋아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려면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야죠.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곧 재정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될 때 무역 적자가 항상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을 뺀 다른 나라의 무역 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도 같이 늘었고 그러면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반대로 호황을 겪어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구조가 현재의 미국 중심의 달러 신용화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한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보유 현금을 내부 유보한다. 거기에 세금 매겨야 된다. 이런 논쟁이 많잖아요. 근데 네 번째 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도 경제 전체에 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 두 번째, 배당금을 주는 방법. 세 번째, 미국에서 많이 하죠. 자사주 매입 등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글로벌 경제 전체의 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들이 동시에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장 버블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줘서 돈을 계속 늘려야 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올리는 주범인지 그건 팩트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그러면 톰슨 로이터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짙은 보라색이 페더럴 버젯 밸런스, 그러니까 재정 적자냐 흑자를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옅은 색이 커런트 어카운트 밸런스, 무역 적자, GDP 대비 무역 적자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이제 검정색은 달러 강세냐 약세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거의 일치한다 그런 의미인데 저는 달러 강세는 집어치우시고 오로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의 관계만 보자. 자, 보시면 무역 재정 적자가 흑자인 경우가 2000년도 96년부터 있었죠. 이때 무역 적자가 줄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늘어날 때 당연히 무역 적자도 늘어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쉽게 번 돈은 함부로 사용한다는 개인하고도 똑같죠. 즉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날수록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게 미국 경제의 구조인데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그 돈이 그만큼 글로벌 전체에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 돈이 한국 수출기업, 그다음에 한국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머징 전체, 글로벌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죠. 즉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수록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수록 글로벌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게 현재의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는 그림은요. US Budget Deficit, 연도별 미국의 재정 적자냐 흑자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잘 보십시오. 맨 왼쪽에 빨간색 박스, 이게 언제입니까? 96년, 97년. 자, 96년, 97년, 98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 재정이 흑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이 흑자 됐으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5년 이후 96년 이때 재정 흑자가 나자 무역 적자도 축소돼 버렸죠.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 외환 위기가 있었죠. 왜? 미국에 수출을 못했으니까. 그만큼 그 나라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동남아 일대가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쑥대밭이 됐었죠. 그리고 2000년에는 나스닥 버블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정부가 부채를 늘린 게 아니라 돈을 더 벌어버렸으니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 당시 미국의 개인들이 돈 빌려서 나스닥 버블에 편승했던 거죠. 그러면서 무너졌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가 다시 재정 적자가 늘어나다가 2006년, 7년에 재정 적자가 줄죠.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예. 저렇게 돈이 주니까 또 가계가 나서서 돈을 빌려 가계부채가 확대됐고 그 유명한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10년 전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던 게 저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장 최근에 재정 적자가 급속하게 줄었던 게 언제냐? 2014년, 15년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죠. 여러분 이때 S&P 500이나 다우지수 살펴보십시오. 1년 넘게 주요 지수가 시작보다 더 낮은 수치로 끝난 해였습니다.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게 미국만 조정이 있겠습니까? 글로벌 전체 주가가 조정이 있었죠. 저렇게 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저 금액이 줄어들면 경제 위기, 이머징 국가,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같은 그런 이머징 국가들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최소 침체가 오는 거죠. 즉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날 때 오히려 글로벌 경제가 호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로섬이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 많은 나라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반대쪽에서 많이 벌기 때문입니다. 즉,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거 걱정하지 말고 혹시 줄어들지 모른다, 줄게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곳에 귀를 바짝 갖다 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적자냐 흑자냐의 비율을 보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맨 먼저 재정 흑자가 GDP 대비 재정 흑자가 났던 시기가 동남아, 우리나라 외환위기 왔을 때고요. 그러다가 적자가 늘다가 다시 2006년 7년에 적자를 줄이다가 서프라임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시 경제위기가 일어나자 재정 적자를 완전히 방출했죠.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했는데 지난 2014년 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재정 적자를 줄이다가 주가 조정이 1년 넘게 벌어졌던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왜 재정 적자가 줄면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온다고 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가 늘어나면 한국 경제에 유리하다. 여러분도 저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결국은 미국에서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상승 배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반대로 쌍둥이 적자가 줄거나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주가나 경기에는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지난번 중국의 역할이 경제 회복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그 방송 2주 전에 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만 혼자 저렇게 적자 내니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만큼 돈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GDP가 2위 국가니까. 즉 향후 경제 성장을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미국을 도와서 적자를 좀 뿌려줄 수 있는 나라가 출현할 때 그게 어디냐? 중국이죠. 중국이 활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그죠. 중국이 무역 흑자를 축소하고 그 돈으로 1년에 2천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사준다면 미국은 2천억 달러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걸 단순히 그냥 빚을 갚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인프라 투자에 늘려버리면 중국과 미국의 양방향 트윈 성장 엔진이 가동되니 약세가 아니라 성장으로 갈 가능성, 여지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즉 앞으로 중국이 지금 3월 5일부터 양회에서 이번에 끝났을 겁니다. 오늘 내일 끝날 텐데요. 거기에서 감세 추진하고 재정 적자 확대하고 이런 게 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이런 말씀 또 하시는 분들 있죠. 야, 미국의 부채 언제까지 늘어날 것인데 부채는 결국 갚거나 파산해야 되는데 결국 그 부채 때문에 미국이 망하거나 달러화가 망하지 않겠냐. 그러면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역사는 깁니다. 아주 먼 길은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리 먼 미래를 미리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좋죠. 달러가 사라진다면 원화 또 똑같이 쓰레기 되겠죠. 그러면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게 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로화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모든 걸 다 결국 오늘 내일 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좀 오바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약속을 드린다면 미국에 의해서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인 현대통화이론 MMT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 MMT 논쟁이 향후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을지 제가 결론을 내면 그때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송을 좀 빨리 하려고 말수를 줄였는데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네요. 그래도 워낙 방대한 내용이니까 한 번, 두 번 더 듣다 보면
투자, 그 다음에 경제가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